방금 소개해 주신 SK텔링크 문성철 부장입니다. 저희 SK텔링크가 위성 사업을 하나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SK그룹은 크게 이제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저희 IT 섹터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IT 쪽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국제전화 사업을 처음부터 해오다가 00700 사업을 하다가 20년 정도 전에 일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성 DMB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위성 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저궤도 또 위성 이런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곧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어떤 밸류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발사체 제조와 위성 제조 이쪽은 저희가 업스트림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지상 장비와 위성 서비스 이렇게 두 개 더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나눴는데 위성 서비스는 좀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대부분의 그 서비스가 위성 서비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뺐고 먼저 이제 발사체와 위성 제조, 지상 장비 이런 분야를 간단하게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화두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한 저희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저희들이 기술이라고 저희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 이런 전체적인 우주 산업 안에는 앨런 머스크의 흔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스페이스 X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위성 제조라든가 이런 데로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사체라든가 위성, 지상 장비 이런 장비에 글로벌리 활동하고 있는 탑티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 장표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서비스는 이제 크게 어떻게 얘네들을 분리할 거냐 이제 그렇게 볼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정지궤도냐, 중궤도냐, 저궤도냐. 요거는 이제 지구 중심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또는 지구 표면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중궤도냐, 정지궤도냐, 저궤도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지궤도는 의미적으로는 지구가 하루에 이제 한 바퀴 자전을 하게 되는데 한 바퀴 자전을 할 때 똑같은 싱크를 맞추어서 이제 한 바퀴를 공전을 하는 그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 싱크로너스 오빗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그 레가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지궤도 무궁화 위성이라든가 인텔셋 위성, SES 위성 이런 정지궤도 위성들이 다 요 정지궤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핫하게 나오고 있는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은 가장 밑에 있는 저궤도 이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부터 중궤도, 저궤도 이런 그 궤도에서 이제 통신망을, 통신 네트워크를 어떤 사업자들이 제공해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릴 대상자분들이 어느 분일지 잘 몰라서 이제 대략적으로 우주로 갈 때 발사체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넣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X가 2002년에 그 처음 설립이 되고 나서 약 20년 만에 글로벌 탑티어가 되는 어떤 과정 속에는 대부분의 로켓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게 이 멀린 엔진이 있었다. 이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과 같이 국내에서도 지금 핫하게 스타트업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라든가 페리지, 그 다음에 우나 이런 업체들이
이런 어떤 스페이스를 바라보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노스페이스는 코스닥에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도 사실은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제 사업들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도 출연하게 됐고 또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출도 가져가고 좀 사업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지궤도, 저궤도, 뭐 중궤도, 저궤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궤도를 나누게 된 뭐 어떤 논리적인 배경이 이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첫 장에서 앞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지궤도, 저궤도, 중궤도의 어떤 특성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가장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357 여기 정지궤도라고 있는데 요거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게 이제 정지궤도고 저궤도에 보시면 스타링크는 약 한 여러 가지 궤도가 있는데 550km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타링크의 위성은 초속 7.6km의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뭐 저희들이 지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따가 이제 제가 스타링크를 소개하겠지만 통신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궤도별로 이렇게 그 위성의 속도 또 그 다음에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뒷장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성 통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나 또 비상통신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끊김없이 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가 부각이 된 거고요. 사실 저희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좀 재미없고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G도 이미 다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6G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또 위성은 정지궤도 서비스로 VSAT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바다 위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구축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데 이 스타링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러한 시장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요건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위성사업본부에서 위성사업 부문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마리타임 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지 뭐 이런 결국은 바다 위도 오지의 한 영역이거든요. 태평양 위에 상공에서 과연 배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정지궤도 위성하고 어떻게 통신할 것인가. 또 거기에 있는 선원들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배에 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통신적으로. 육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카톡이라도 할 수 있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지만 바다 위에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고 있었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 전부터 VSAT이라는 모바일 VSAT이라는 안테나 장비가 나왔고 모뎀이 나왔고 위성은 이미 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마리타임 영역에도 인터넷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리다. 이게 현재까지의 정지궤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퍼블릭 영역에서도 뭐 해군이라든가 해경, 그 다음에 외교부 뭐 이런 영역에도 저희들이 이런 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영역이 남아있는 게 기내 와이파이입니다. 기내 와이파이가 저희 국내는 사실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4, 5년이 됐는데도 이제 조금씩 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기내 와이파이도
해외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그 항공 사업자들은 이미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뭐 유튜브도 볼 수 있는 환경까지 다 꾸며놨는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들은 이제 기내 와이파이가 한두 대 이제 뭐 전북이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SK텔링크는 이제 SK텔레콤하고 같이 협력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이제 대한항공에 현재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LCC 같은 경우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바우처 플러스 기내 와이파이까지 제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성통신이라는 거는 정지궤도도 있고 중궤도도 있고 저궤도도 있고 거기에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위성은 KA-밴드라는 별로 좋지 않지만 굉장히 스루풋이 좋은 통신망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통신망은 굉장히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굉장히 스트롱한 어떤 그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대역폭은 되게 좁고 막 그런 다양한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서비스들이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에 있고, 주파수도 KA-밴드, KA-U-밴드, L-밴드, C-밴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고객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궤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형 안테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지궤도는 36,000km라는 긴 거리까지 통신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 로스가 굉장히 심한 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가 큰 대형 안테나들이 있어야지 실제 거기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수신도 가능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정지궤도 서비스를 위해서 SK 브로드밴드와 같이 여주에 이런 지구국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궤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궤도를 보시면 이제 저궤도뿐만 아니라 위성 산업의 이제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 건데, 1900 그 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그 다음에 20년부터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걸 이 트렌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시점은 뭐냐면은 요 녹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궤도고, 녹색이 점점 포지션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계기가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스타링크 위성이 2019년 5월 첫 60기를 발사함과 동시에 이 패러다임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는 사실 그 궤도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위성을 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한 550개 정도가 정지궤도의 적도 상공에서 궤도별로 슬롯을 나누어서 이렇게 떠 있는데, 저궤도는 그런 궤도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몇천 개,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6,000개 이상이 지금 그 550km, 530km, 540km에 떠 있는데, 정지궤도는 딱 현재 550개에서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저궤도의 영역이 확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 위성 사업자들이 우리가 위성 통신을 하는데 이런 위성이 필요해. 언제까지 이렇게 위성을 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위성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저궤도를 통해서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위성 사업자들은 현재 2개의 사업자입니다. 2개 사업자가 유의한데, 스타링크하고 원액, 이 2개의 사업자인데,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스타링크가 월등히 앞서 나가 있는 1위 사업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이제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주파수의 리소스들은 똑같습니다. KU 밴드를 사용하고 뭐 피더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위성의 숫자가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원앱은 648개의 위성을 지금 현재 다 이제 쏴서 서비스를 위해서 648개가 1200km의 고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타링크는 거의 6500개의 위성들이 각각의 궤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구를 완전히 둘러싼 상태로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리소스의 차이로 인해서 통신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사업자가 그렇지만 현재 각각의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의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링크를 한 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현재 6월달 현재 위성수는 한 6,400개 정도가 떠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스타링크가 계획하고 있는 위성들은 27년까지는 12,000개, 31년까지는 42,00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말까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제너레이션이 1.0이냐 1.5냐 2.0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궤도도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한 6,300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거의 현재까지는 저 목표로 하는 위성들이 다 궤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위성의 수명이 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DOBC를 시키는 과정에서 더 위성은 계속적으로 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저 터미널 관점에서는 10.7에서 12.7, 2GHz 대역을 그 다운링크로 사용하고 있고요. 업링크는 500MHz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원앱이나 스타링크나 똑같은 주파수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KA-밴드, 요 피더링크 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구글을 치면은 위성까지 갔다가 위성에서 다시 어디하고는 인터넷을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구글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저희들은 이제 피더링크라고 하는데 위성에서 게이트웨이까지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파수가 KA-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스타링크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현재 실제 실시간 이런 위성의 현재 형상들입니다. 스타링크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여기는 하나는 더 추가를 안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FHP라는 안테나, 가장 성능이 우수한 안테나고요. 하나는 고정해서 있죠. 앞에 거는 FHP, Flat High Performance 안테나는 현존하는 안테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안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이동하면서 배나 항공기나 아니면 차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고정형 타겟으로 만든 엔터프라이즈 안테나고요. 요 안테나는 고정해서 쓸 수도 있지만 차량의 루프에다 얹어놓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테나의 특성들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필드 오브 뷰라고 이 안테나가 어느 영역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FHP라는 안테나는 140도 이 영역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핸드오버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다른 위성이 특성이 더 좋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핸드오버까지 되기 때문에 앞에나 아니면 옆에나 이런 데 건물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테나는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 고층 건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도로에서 지나가면서도 우리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딱 라인 오브 사이트에 그 건물이 있게 되면은 무조건 절단되는 게 통신이 절단되는 게 통신의 특성인데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필드 오브 뷰가 저렇게 좋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핸드오버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동하면서 건물이 앞에 가려져 있더라도 하늘만 뚫려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 수십 메가 bps까지 다운로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도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사실 이건 문외한인 사람들도 굉장히 구성하기가 편합니다. 안테나가 저렇게 하나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안테나 케이블이 PSU라는 조그마한 장비, 노트북 한 반만한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케이블을 꽂고 그다음에 파워 케이블 하나 넣고 그다음에 그 이더넷 케이블, 랜 케이블을 하나 꽂아서 노트북에다가 직접 요 SK 와이파이 대신에 그냥 노트북을 바로 연결하면은 노트북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속도, 이 정도의 어떤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배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안테나 무게만 해도 한 10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큰 배에 설치할 때는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크레인을 이용해서 설치한 다음에 또 엔지니어들이 한 3, 4명이 붙어서 뭐 그걸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는 그런 안테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성통신이라는 거는 3박자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위성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위성이 있어야 되고 지상망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이런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가보면은 바로 밑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그거를 대비해서 스타링크에서는 ISL이라는 위성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여기서 이제 그 배에서 그 어떤 구글을 치고 올라갈 때 위성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성에서 내 밑에 게이트웨이가 있는지 인터넷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옆에 위성한테 야, 너 게이트웨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옆에 게이트웨이가 아니 나 없어. 그러면 다음 위성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내가 게이트웨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통신망이 태평양 또는 오지 어디에서든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크라이나나 이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밑에 게이트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통신이 어디에서든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타링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성들은 다운로드가 40에서 220mbps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통 뭐 한 100에서 150mbps. 근데 이 숫자가 지상망만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위성통신을 해오신 분들은 저희가 대형 선박에 보통 아주 최고 빠른 속도가 3mbps, 4mbps,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런티 해주는 속도는 뭐 500kbps 또는 1mbps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긴 한데, 이 통신망의 한 달 사용료가 얼마냐면은 250에서 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속도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종량제이긴 하지만, 뭐 수십만 원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고 놀라운 그 통신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이제 방송사들하고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방송사에서 한 엔지니어가 하신 말씀이 자기도 위성통신을 많이 해왔지만 이 스타링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2G에서 우리 이동통신망 2G에서 5G로 3G나 4G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간 느낌이다. 속도 측면에서 또 어떤 체감적인 느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타링크의 이런 속도나 안정감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 그렇게 필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도 보시면 사실 이제 망을 구축하고 또 그거를 이제 딜리버리 하는 관점에서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 레이턴시가 보통 50에서 60ms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90ms라고 이제 스타링크에서는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 50mm, 60mm 이하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어디를 갔다 오냐면은 일본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갔다가 거쳐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서 60mm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국내 스타링크에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건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국내에 설치가 된다면은 요 레이턴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아끼도록. 요거는 이제 유스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방송 쪽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통신 분야 쪽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방송용에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마라톤을 중계한 사례인데요. 마라톤이 남자부하고 여자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동하면서도 그 중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화면들이 좀 스펙터클하고 재미있는 방송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부가 먼저 이제 출발을 하면은 남자부 앞에서 선두권인 사람들을 촬영을 하고 여자 선두권은 또 여자 선두권대로 앞에서 오면은 차를 두 개를 나누어서 저희 스타링크를 붙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TVU나 요 옆에 있는 라이브유라는 요 장비들은 어떤 장비들이냐면은 그 본딩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여러 네트워크 인프라를 쓰면서 본딩하는 장비입니다. 요거는 통신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송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인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그 본딩하는 장비에 그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스타링크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SK텔레콤 유심이 3개가 들어간 거고 그 옆에 3개는 KT 유심을 3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실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그 방송사의 서버로 보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디본딩을 해서 보내고 그걸 이제 본딩해서 그 화면을 이제 그 한 화면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타링크가 한 90%, 95% 이상을 스타링크가 담당을 했고 나머지 스타링크가 핸드오버나 아니면 어떤 육교나 이런 걸 지나갈 때 잠깐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 나머지 유심 카드를 이용해서 저렇게 송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의 본딩 장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지금 기존에 스타링크가 없을 때는 6개의 유심을 통해서 뭐 이번에 뭐 계엄 상황이라든가 시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낼 때도 이런 유심 카드를 이용해서 많이 보내는데 사실 이 유심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는 통신망이 트래픽에 막 몰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그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현재는 스타링크를 같이 이렇게 그 기존의 MNO 네트워크랑 같이 본딩해서 사용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지금 방송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헤비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장비들을 현재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스케이스로 이제 추가로 보시면 이렇게 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밑에 안테나 포스트를 달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이동 중계 차량에는 저렇게 위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이제 저렇게 설치를 해서 이동하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악지형이다, 이런 뭐 산불 현장이다, 이런 데 이제 들고 갈 때는 저렇게 저희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저걸 들고 가서 그냥 바닥에다 놓기만 하면 바로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전기나 아니면 이런 통신이 전혀 안 되는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스타링크 커버리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밝게 나온 부분들이 현재 다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남미, 그다음에 유럽, 호주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미 커버리지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일부가 완성이 됐고, 러시아나 뭐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저희도 저게 보시면 웨이트 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커버리지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웨이트 리스트는 그 나라 정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들은 스타링크가 계속 그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주파수 관련된 그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년 전에 이제 스타링크하고 국내 판권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아직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곧 조만간 이제 어떤 그동안 이제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주파수 중에서 2GHz 대역을 다 쓰지를 못해서 일부 대역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더 쓸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선국 허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KC 인증,
그다음에 국경간 공급,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돼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과기정통부에 정식적인 허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백홀망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SK텔레콤의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이런데 어떤 백홀 용도로 이런 스타링크가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사 내에 이제 대형 공장들 이런 데에도 백업망으로 이런 스타링크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MNO망, 무선망이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공장 같은 경우 인터넷이나 회선이 꼭 필요한 데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백업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정지궤도나 저궤도를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다니는 배들의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한 450척 정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배들이 이제 다니면서 현재 통신 상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고객사에도 고객사에 맞게 고객사 선박들, 고객사의 어떤 위치에 있는 뭐 해외에 있는 공간들 뭐 이런 데만 따로 저희들이 이런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고민을 했을 텐데 결국은 저궤도 위성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제 저궤도 위성이 데이터 통신을 현재는 데이터 통신만 하고 있지만 그 DTC라고 해서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직접 통신하는 방식도 현재 스타링크가 전 세계 9개 국가에서는 직접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겠고 또 요 지금 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뭐 요즘에 하고 있는 UAM이라든가 드론 뭐 이런 이동하면서 또 그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을 또 날아가야 될 경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저궤도 통신이 그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안테나 장비들이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동안 정지궤도에서 해왔던 안테나가 너무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통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장벽들이 스타링크로 인해서 한 방에 다 해결이 돼서 아마 이런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안테나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그거 말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된 노트북보다 더 작은 미니라는 그 안테나들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테나 장비들이 오면은 드론이라든가 UAM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따가 패널 토론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또 뎁스 있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